태양은 가득히 양녀.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바로 이 영화였다. 요즘 가끔 일요일 이른 오후의 EBS는 참으로 은혜롭다. 이름만 듣던 알랭 들롱, 그리고 신인이었던 그를 단박에 스타로 만들어준 영화. 최근에 리플리라는 영화로 재해석된 바로 그 영화. 드디어 보게 되었던 것이다. 정말 잘생긴 얼굴 때문에 연기력이 묻힌 대표적인 케이스 아닌가? 그 어떤 역을 맡아도 주인공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강동원이 생각나기도 하고 절대미모라는 부분도. 그나저나 4인 크게 확대해서 벽에 놓고 카피 완성하는 부분을 검사회전에서 차용한 것이로구먼. 영화를 거의 뒷부분부터 보게 돼서 이 장면에서 두 배우의 미모가 눈에 들어왔다. 유럽 여배우들은 묘하게 프렌치 시크한 분위기가 공통적이다. 전형적이지 않고 처음에 확 눈에 띄는 미모는 아닌데다. 얼굴형도 뭔가 대칭되거나 완벽한 계란형도 아닌데 보면 볼수록 매혹적이니. 리플리 증후군이란 단어가 이 작품에서 나온 건 맞지만 톰 리플리가 처음부터 자신을 필립과 동일시한 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영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진 않지만 살인에 다가가는 동안 리플리가 했던 행동들, 말들이 조금씩 말해준다. 그는 남몰래 오랫동안 준비하고 있었다. 이 장면에서 마르주의 사랑스러움이 잘 드러났다. 결국 톰이 원했던 것은 필립의 돈이었을까? 아니면 마르주였을까? 아니면 둘 다였을까? 필립과 프레디 사이에서 잠깐 출연한 저 귀여운 여자가 당시 알랭 들롱의 진짜 여친이었던 로미 슈나이다. 둘이 이쁘고 귀엽고 잘 어울리고 다 하더만 진득하니 계속 함께 하지 그랬냐. 잘나면 얼굴값 한다고 나이 먹으면 다 소용없는 것을. 이렇게나 아름답게 5년간 유럽을 뒤흔들었던 연인 로미와 알랭. 위노나와 조니의 느낌도 있고. 결국 둘 다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인생은 젊음과 아름다움만이 전부는 아닌 것이다. 지나서 돌아보면. 이게 세기를 뒤흔든 최고의 미남 포스인 것이다. 워낙 어린 시절, 불운해서 그런지 얼굴 표정이 맑고 밝진 않다. 배우로선 환영할 일이겠지만 워낙 잘생긴 반항아의 이미지다 보니 제임스 딘, 리버 피닉스가 생각나기도 한다. 톰 리플리는 영리한 사람이고 본 계획은 치밀했다. 다만 생각은 깊었고 계획은 오래되었을 텐데 계기는 우발적이긴 했다. 그때 그 요트에서 필립이 그를 그렇게 막대하지 않았다면, 몰래 연모했던 마르주에게 함부로 굴지 않았다면, 구명보트에 태워 거의 죽게 만들지 않았다면 과연 실제 살인을 행동에 옮겼을까? 일단 저지르고 나니 숨겨야 하고 숨기려다 보니 계획했던 거짓말을 실행에 옮기고 그러다 보니 또 다른 살인이 생겨난다. 톰이 정말 치밀하게 살인을 마무리하려 했다면 그는 시체를 요트에 매달고 돌아와선 안 되었다. 누가 봐도 언제든 금방 들통날 일이었다. 차라리 지중해 바다 깊은 곳에 던지는 게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마저도 시체가 부패해서 해상으로 떠오르면 그만이긴 하겠으나 경찰은 이미 톰을 의심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들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깔려 있었다. 이제 사랑을 얻을 줄로 믿고는 있었겠지만 분명 마르주는 요트를 팔러 간다고 했다. 똑똑한 톰이 이제 곧 걸릴 거라는 것을 몰랐을까? 무리하게 인출했던 그 많은 현찰을 가짜 유언장과 함께 탁자에 올려놓고 가진 것을 모두 던져놓은 채 마르주의 사랑이란 확실치 않은 솔루션에 목숨줄을 맡겼을까? 마르주가 톰의 사랑을 받아준다고 해서 필립에게 받은 유산을 톰이 원하는 대로 써준다는 보장이 있는가? 그럼 대체 톰은 왜 살인과 사기라는 무리수를 써가면서 그 돈을 갈취한 거야?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다. 아마 톰은 바로 경찰에 잡힐 것이란 것을 예견했을 것이다. 물론 원작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만. 돈과 마르주를 절실히 원해서라기보다 부자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펑펑 써가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10수년 동안 옆에서 그를 조롱했던 친구란 이름의 적이 가진 모든 것을 질투하고 시기했던 어떤 남자의 어리석고 충동적인 선택의 결과였을 것이다. 톰이 그 재능과 노력을 살인과 사기가 아니라 화려하고 부유하진 않지만 통상적이고 상식적인 가난한 삶을 위해 노력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을 그토록 갈망하면서 우연적이거나 필연적인 탄생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의 조건에 휘둘리면서 살게 되는 것인지
고민하게 해주는 태양은 가득히였다. 돈이 많으나 지위가 낮은 친구의 질투 범죄 태양은 가득히 허에 찬. 4일 오후 1시 25분 EBS 1 방영. 알랭 들롱 엑스마리 라포르 엑스모리스 론의 주연. EBS 일요 시네마 돈이 많으나 지위가 낮은 친구의 범죄 이야기 태양은 가득히. 비상한 두뇌와 매혹적인 외모를 타고났지만 부와 사회적 지위는 가지지 못한 서민 출신. 청년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 영화 태양은 가득히이다. 1960년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르네 클레망 감독의 작품으로 알랭 들롱, 마리 라포레, 모리스 로네가 주연을 맡았다. 샌프란시스코의 갑부 그린리프는 아들 필립을 사업 후계자로 키울 구상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 프랑스 출신 여자친구 마르주와 재산을 탕진하며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아들은 귀국할 마음이 없다. 그린리프는 필립의 친구인 가난한 청년 톰에게 거액을 제시하며 아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는 임무를 맡긴다. 그러나 톰은 필립에게 이러한 사실을 털어놓고는 오히려 그의 방탕한 생활에 보조를 맞추며 하인이나 다름없는 처지를 감수한다. 필립, 마르주와 함께 보트를 타고 여행을 떠나게 된 톰은 시간이 갈수록 아나무인격인 필립의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고 앙심을 품게 된다. 복수와 일확천금, 신분 상승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계획을 구상한 톰은 선상에서 필립을 죽이고 시체를 바다에 던져버린다. 그리고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죽은 친구의 행세를 하며 그의 재산에 손을 대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즐긴다. 또한 필립의 실종을 수사 중인 경찰을 갖은 방법으로 교란시키는 한편 범죄 사실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러한 행각을 모르는 마르주에게는 필립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도록 만든 뒤 그녀를 자신의 연인으로 삼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수사망은 점점 좁혀져 오고 완전 범죄를 꿈꾸던 톰의 소망은 우연한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 작품은 미국인으로 설정된 원작의 인물을 그대로 가져와 프랑스 배우들이 불어를 사용하며 연기했다는 점이 다소 특이하다. 불만과 열등감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자신이 욕망하는 허구의 세계를 꾸며내 거짓말을 일삼는 병적 현상을 일컫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용어를 탄생시키기도 한 원작 소설은 1999년 영국 출신 감독 안소니 민겔라가 맷 데이먼과 기네스 펠트로를 주연으로 다시 한번 영화화되기도 했다. 태양은 가득히는 우정인 줄 알았던 관계가 종속적 관계로 변모하고 부러움과 호의가 원한과 증오로 바뀌는 과정의 섬세한 심리 묘사나 범죄 발생 이후의 결말까지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치밀한 구성이 돋보인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시선으로 진행되는 이 영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동정심보다는 가해자의 입장에 감정을 이입하도록 만든다. 범인을 단죄하기보다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그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질 순간을 관객이 함께 두려워하게 되는 데에는 주인공의 수려한 외모가 한몫을 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유서 깊은 도시 로마의 모습과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이 애잔한 음악과 어우러지며 강렬한 인상의 마지막 장면은 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여운을 느끼게 한다. 태양은 가득히 소개와 줄거리 나무위키. 원작은 퍼트리샤 하이스미스 1921만 1995의 추리소설. 재능 있는 리플리 시 더 탤런티드 미스터. 리플리. 금지된 장난으로 유명한 르네 클레망 1913만 1996 연출. 알랭 들롱, 모리스 로네, 마리 라폴의 주연의 작품이다. 관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집중하게 만드는 치밀한 구성과 복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 매끄럽게 이루어진 감독의 연출, 마지막의 반전 등이 인상적인 영화이지만 그러한 것을 떠나서 사람들의 기억에 강렬하게 남은 것은 알랭 들롱. 강인한 것 같으면서도 부드럽고 반항아적이면서도 묘하게 순수한 면모로 여성을 끌어당기는 외모의 톰 리플리는 알랭 들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무명에 가까운 배우이던 들롱은 이 영화 하나로 세계적인 미남 배우로 이름을 알렸다. 알랭 들롱이 명예황금종려상 공로상을 수상한 2019년 제72회 칸 영화제에선 아예 그의 상징으로 쓰였다. 2019 캔즈 LAI. 그 외에도 이탈리아를 무대로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니노
로타일억 9111만 9793의 매력적인 음악사도 영화의 완성도를 더하고 있다. 한 시대를 풍미한 걸작으로 1999년에 맷 데이먼, 귀네스 펠트로가 주연을 맡은 리플리가 이 영화와 비교되기도 했다. 리메이크의 한계를 이기지 못한 리플리는 잊혀져 버렸다고 선입견이 박혀있지만 리플리가 태양은 가득히만큼 성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어도 이 영화의 리메이크는 아니다. 2005년 영화 오만과 편견이 1995년 BBC 드라마 오만과 편견의 리메이크가 아닌 것처럼 리플리나 태양은 가득히나 같은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서로 다른 해석을 시도한 영화일 뿐이다. 먼저 만들어진 작품 그것도 수십 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회자될 정도로 명작으로서 뒤에 제작된 영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겠지만 태양은 가득히라는 국내명은 일본 개봉명인 를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실 이 제목은 직역이다. 프랑스 원제는 풀린 솔레일인데 프랑스어로 풀리는 가득 찬, 솔레일은 태양이지만 잘하는 것처럼 태양은 달과 달리 일식대를 제외하면 형태의 변화 없이 언제나 가득 찬 상태다. 일본 개봉명을 지을 때 관용어를 각자의 단어가 가진 의미 그대로 번역해버린 것으로 의미에 맞게 번역하자면 정오의 태양이나 자결하는 태양, 햇살이 가득한이라고 해야 한다. 미국 개봉명은 퍼펄 눈보랏빛 정오이다. 프랑스어로 풀린 솔레일, 이탈리아어로 DELITTO인 PIEN 오솔. 일설에 의하면 누벨바그 감독들에게 노땅이라 까이고 있던 르네 클레망이 그렇다면 젊은 영화를 만들어주마 하면서 만들었다고 한다. 가난하지만 영리하고 잘생긴 청년 톰 리플리는 인생 역전을 꿈꾸던 상황에서 중고등학교 동창인 필립 그린리프 모리스 로네의 아버지를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로마로 유학 가서 빈둥거리기만 하는 아들 필립을 데려오면 5,000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로마로 간다. 하지만 로마에서 만난 필립은 톰을 하인처럼 부리고 필립의 절친한 친구인 프레디 마일스 빌리 컨스 또한 톰을 벌레 보듯 한다. 톰은 필립의 프랑스인 여자친구 마지 뒤발마리 라포레에게 첫눈에 반한다. 톰과 필립, 그리고 필립의 애인 마지는 몽지벨로로 가서 요트를 타고 항해를 즐기는데 마지는 필립에게 톰을 괴롭히지 말라고 필립을 만류하기도 하는 등 묘하게 톰과 잘 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이런 상황을 고깝게 보던 필립은 식사하는 도중 톰이 필립의 15살 생일 파티 때 초대받아 물에 빠졌을 때 필립이 자신을 구해준 일화와 필립의 아버지는 천한집 아이라고 톰을 싫어했는데 아들을 집에 데려오라고 고용한 게 자신이란 게 아이러니하다고 말할 때 갑자기 짜증을 내며 포크 나이프 질이나 좀 똑바로 해라라며 일부러 마지 앞에서 창피를 주는 등 톰을 막 대하는가 하면 자신의 여자친구 마지에게도 소리를 지르거나 함부로 대하는 등 상당히 제멋대로 행동한다. 그는 톰을 구명보트로 밀어낸 뒤 구명보트에 매달고 달리고 중간에 요트와 연결된 밧줄이 끊어진 상황에서 바다 한가운데 표류한 톰은 강한 햇빛으로 등 전체에 온통 화상이 생기기까지 한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필립은 요트를 되돌려서 톰을 구하지만 이미 톰은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고 그동안 계획했던 복수를 실행한다. 톰은 계획적으로 필립의 옷주머니에 여자 귀걸이를 넣어 마르주와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필립과 크게 싸운 마르주는 몽지벨로 항구로 돌아와서 요트에서 내려버린다. 요트에 둘만 남게 된 톰과 필립. 톰은 아무렇지도 않게 필립에게 널 당장 죽이고 내가 내 행세를 한다는 말을 한다. 처음에는 필립은 톰이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톰이 계획을 늘어놓자 필립은 점점 얼굴이 굳어진다. 필립은 일부러 톰을 떼어내기 위해 카드놀이를 제안하는데 자신을 이기면 5,000달러를 주겠다는 조건이었고 일부러 져준다. 하지만 이미 톰은 필립에 대한 증오가 쌓인 상태였고 숨겨뒀던 칼을 꺼내 필립을 찌른 뒤 시체를 방수포에 꽁꽁 싸서 바다에 던져버린다. 톰은 필립의 신분증과 서명을 정교하게 위조한 뒤 수표를 발행하여 돈을 쓰고 필립의 타자기로 편지를 써서 필립을 사칭하고 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필립의 이름으로 톰이 숙박하고 있던 호텔에 필립의 친구 프레디가 찾아와 톰이 필립을 사칭한 사실이 들통나자 톰은 프레디를 조각상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한 다음 밤중에 프레디의 시체를 차에 싣고 인적이 드문 폐가 근처 버려진 우물에 버린다.
그런 다음 마치 필립인 척 로마에 있는 집으로 들어오는 듯 하다가 누군가에게 발견되자 달아난다든지 많은 흔적을 남겨 마치 필립이 프레디를 살해하고 겁에 질려 당황한 것처럼 꾸민다. 그리고 필립의 부모에게 필립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말하고 찾아온 형사들에게 같은 말을 하면서 은근히 필립의 도주를 도운 것처럼 연극을 하고 증거를 남긴다. 형사가 톰을 찾아와 범인 은닉 및 도주 협조로 잡아 가둘 수도 있다고 주의를 주며 필립은 어디에 있냐고 묻지만 모른다고 하면서도 프레디 시신을 확인하러 온 프레디의 부모와 마르주가 있는 자리에서 몰래 마르주에게 필립이 어디로 갔는지 안다고 말하기도 한다. 여형사가 근처에서 잠복하면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는데 물론 톰은 이걸 알고 있었다. 마르주에게 지금 필립은 프레디를 우발적으로 죽여서 안절부절하고 있다는 것처럼 말하며 자신도 가끔 연락하고 그러지만 나도 못 믿겠다고 하고 거주지를 옮겨서 더 이상은 자세히 모른다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한다. 톰의 이러한 행동들을 통하여 필립이 프레디를 살해한 용의자로 몰리자 톰은 필립의 은행 계좌에서 돈을 다 찾은 다음 필립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마르주에게 양도한다는 가짜 유서를 쓰고 자살한 것으로 위장한다. 그리고 전에 준비해둔 대로 필립이 피던 담배꽁초를 몰래 깨끗하게 모아둔 것을 재떨이로 가득 쌓아둔다든지 필립의 가까운 친구인 오브라이언 프랭크 라티모어이 찾아오자 필립인 것처럼 연기하면서 틀림없이 필립이 왔었다고 증언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속임수를 활용하여 경찰이 믿게 한다. 결국 사건은 필립이 살인 후 자살했다는 걸로 마무리되고 시리에 빠진 마르주와 연인 사이가 된다. 톰은 필립의 마지막 흔적인 요트마저 팔아버리기 위해 보트 회사에 매각을 부탁하며 필립의 재산을 상속받은 마르주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꾼다. 하지만 그가 팔기 위해 내놓은 필립의 요트를 구매자들이 살펴보려고 육지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밧줄로 꽁꽁 싸매어 바다에 버렸던 필립의 시체가 발견된다. 시체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성공했으나 하필 그 밧줄이 스크루에 걸려 배와 함께 계속 따라다녔던 것이다. 심하게 부패하여 엉망이 된 시체가 모래밭으로 끌어올려지고 그것을 알아본 마르주의 절규가 울려 퍼진다. 톰은 바닷가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최고급 술을 마시며 자신이 손에 넣은 불을 잠시나마 만끽하고 있다. 톰을 체포하러 온 형사들은 가게 종업원에게 전화가 왔다는 핑계로 그를 부르라고 거짓말을 시키고 톰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여유롭게 전화를 받으러 걸어간다. 해변가를 가득 채우는 정오의 태양과 바다 위에 잔잔히 떠있는 요트를 비추며 영화가 끝난다.